장자 지부규 편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은 경계가 없어진다. 사물을 대상화시키면 사물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생긴다. 경계는 영속적이지 않다. 사물은 경계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경계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경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계란 사실 없다고 하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경계가 없죠. 그래서 우주처럼 이렇게 넓게 그런 그 사고를 하면은 사물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면 경계가 없어지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경계도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연안 박지원은 이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서 도가 사상의 가장 정통한 선비라고 그랬죠. 연안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가면서 열하 지역으로 떠나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요. 건너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종사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저 강 언덕에 있다. 압록강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그 경계란 언덕 아니면 강물이다. 무릇 천하 만민의 떳떳한 윤리와 사물의 법칙은 언덕과 강물이 만나는 피차의 중간과 같은 것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강물과 언덕 중간 경계에 있다.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 경계를 도라고 풀이한 것은 장자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경계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장자 사상을 이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압록 북한 지역이지만은 북한과 이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중국과 땅을 그걸 이루고 있죠. 거기서 화해하면은 두 나라 사이 외교적인 관계가 좋으면은 거기서 꽃이 피겠죠. 제일 처음에 한민복 시인의 모든 경계는 꽃이 핀다고 할 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화평, 평화한 그런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경계에서는 꽃이 피겠죠. 그렇지만 불화하고 결등되고 긴장 이 상태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서 꽃이 아니라 철조망이 세우는 것. 경계의 의미란 그런 것입니다. 앞서 시에서도 봤듯이 장자가 말했듯이 지금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경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경계가 없죠. 구분이나 경계, 배척, 차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은 모든 사물,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게 장자 사상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우주는 평등하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개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는 다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게 이 장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프랑스 작가가 쓴 개미라고 하는 책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베르베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다른 종을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은 편견에 의한 착각이라는 거죠. 장자하고 생각이 같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고 하는 게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개미라는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 그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양 철학자를 꼽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꼽은 사람이 노자입니다. 장자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노자나 장자라 그랬죠. 다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간디를 꼽는데 그만큼 서양의 사람들도 노자와 장자, 노장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노장 사상이 지향하는 바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도 대단히 심취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개미는 1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기껏해야 300만 년에 불과하다. 인간의 역사는 개미의 역사에 등장하는 짧은 삽화에 불과하다. 미생물이나 다른 곤충들도
인간의 역사보다 오래된 지구의 주인이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우주의 경계를 그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정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우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베르베르의 이 생각도 장자, 앞서 말씀드린 장자 우주에 대한 우주론적 관점에서 보는 장자의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도 대단히 유명한 과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주죠. 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는 주로 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주는 무다. 장자나 노자가 얘기하는 무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무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는데 하나의 은하에는 대략 4천억 개의 별로 구성이 된다.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2천억 개 곱하기 4천억 개죠. 이거 뭐 숫자로 우리가 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2천억 개의 은하 속에 존재하는 4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태양의 존재감은 어떻게 되느냐? 2천억 곱하기 4천억 분의 1. 이게 태양의 존재감. 우리가 볼 때 태양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엄청난 빅 사이즈의 태양이 없으면 마치 못 살 것 같은, 태양은 신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주의 존재감은 2천억 곱하기 4천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산간 벽지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귀퉁이에 살고 있는 작은 별에 불과하다는 게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지구는 우주 속에 떠 있는 그저 작고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칼 세이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떨까요? 우주를 떠도는 작은 먼지 조각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는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칼 세이건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경계란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책략입니다. 유의한 책략입니다. 우주처럼 무의한, 자연처럼 무의한 공간에서는 이런 경계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종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하듯이 이런 그 이슬람교 중에서도 요즘 뭐 수니파니 무슨 뭐 시아파니 하면서 또 갈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인종 갈등. 과거에는 뭐 저 오른쪽으로는 그 백인들만 다니고 왼쪽으로는 흑인들은 왼쪽으로만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런 그 경계도 있었죠.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은 이러한 다양한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책략에 불과하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좀 전에 살펴본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하루에 강을, 열하라고 하는 곳이 중국의 황제가 머물고 있는 그런 그 여름 휴양지인데,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거기 열하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강물을 9번이나 건넙니다. 그래서 강물을 9번이나 건너는데 강물이 워낙에 막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뭐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이제 건너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하는 구절에서 박지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내가 강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강물로 땅을 삼고 강물로 몸을 삼고 강물로 성품을 삼으리라. 강물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경계를 없앴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극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전혀 강물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9번이나 강물을 건넜지만은 전혀 무섭지 않고 자유롭게 말 안장 위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자유롭게 했다는 게 박지원의 얘기입니다. 강물과 자신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를 분리된 시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경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게 이 연암 박지원의 생각입니다. 장자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장자 전자방 편에 나오는 우화인데요. 보실까요? 열어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활의 명인이었습니다. 근데 백홈무인이라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활을 잘 쏘냐? 그러면서 절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벌벌벌 떨면서 활을 못 쏩니다. 그때 백홈 무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지인은 위로는 푸른 하늘을 엿보고 아래로는 황천 속에 잠기며 우주의 팔방 끝까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신기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너는 벌벌 떨면서 눈이 두려워하는 정도의 심지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화살을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절벽 아래에 있는 그 낭떠러지라고 하는 그 공간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경계를 두고 있는 거죠. 들여다보니까 심리적인 두려움이 생기고 밑으로 절벽 아래를 내다보고 쏠라 그러니까 덜덜 떨려가지고 활을 못 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온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걸 심리적인 경계를 두고 그런 존재로 보면은 물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지만은 그걸 경계를 없애고 마음속에 그 경계를 없애니까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방편에 나와 있는 이 장자의 우화도 바로 그런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말한 그런 경계를 지향하고 극복하는 함으로써 자유를 얻는 그런 메시지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가장 핵심 주제가 무위인데요. 지난 시간은 노자의 무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무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인외적인 책략을 가하지 않는 자연이 그런 거죠. 자연이 무위한 채로 존재하는 거죠. 우주가 무위한 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유위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남녀, 흑백, 빈부, 진부와 보수 이런 경계를 구분지어서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게 그 유위의 책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연이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론적인 의미, 철학적인 의미로 볼 때 그 무위라고 하는 것은 구분짓지 않은 통합적인 사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위를 기초로 할 때 인간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예술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백남준이라는 예술가가 있는데 비디오 아티스트라 그러죠. 경계를 넘어선 천재 예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기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르놀트 쇤베르크라고 하는 음악과에 이 백남준이 심취를 했습니다. 쇤베르크는 누구냐면 도레미파솔라시 7개 음으로 보통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가 일반적인 음악가들 그렇게 이제 작곡을 했죠. 쇤베르크는 거기다가 5개를 더해서 12음계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쇤베르크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하도 소음이 심하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그냥 욕을 하면서 막 뛰쳐나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데 현대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에 심취를 했죠. 정상적으로 도레미파솔라 7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음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생각이고 백남준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요. 유학 시절이나 그 다음에 독일이나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경계를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시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남준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예술가였죠. 대표적으로 백남준의 작품 3가지를 제가 여기 그림을 통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이제 TV 부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작품인데 돌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 돌부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오래된 거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죠. 그래서 시간의 경계를 이 작품을 통해서 백남준은 훌쩍 뛰어넘었죠. 공간의 경계도 뛰어넘었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스크린 속에 보이는 돌부처의 모습과 이 질제로 앉아있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돌부처의 모습, 공간적인 경계를 갖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대로 곧바로 직관적으로 극복을 해냈죠. 바로 위에 있는 그 나무 숲풀 사이에 TV 모니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게 바로 TV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데요. 식물 속에 있는 문명이죠. 문명의 이익이 텔레비전이라고. 자연과 문명의 경계도 있는데 그 경계를 백남준은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은 대단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그 백남준 있는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스크린을 12개입니다. 금음달에서부터 쭉 달이 이렇게 보름달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걸 TV 스크린에 쭉 이렇게 12개를 배치를 해서 달이 변화하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달은 가장 오래된 TV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인데, 시간의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작품을 통해서 극복해낸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백남준은 경계를 넘어서 신이 되고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신적인 그런 대단히 영감이 뛰어난 그런 천재 예술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구보타 시케코라고 하는 사람이 백남준의 와이프 부인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신이 되거든요. 이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작품 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에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자에 보면요, 신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킬레우스가 반신 반인이라 그랬죠. 반은 신이고 반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이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장자는 그런 사람을 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신인이 경계를 넘어서 예술 활동을 한 백남준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그런 기상한 생각들을 시도를 하느냐? 백남준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과만 먹는 것보다 키위나 망고도 먹어보는 게 더 즐겁지 않냐? 세상 만물은 상대적입니다. 크기나 밝기, 무게, 길고 짧은 것 등의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장자는 덕충구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에는 원래 경계가 없다. 사람의 언어가 그런 경계를 만들었다. 왼쪽이 있으니 오른쪽이 있고, 긴 것이 있으니 짧은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으니 어두운 것이 있다. 무거운 것이 있으니 가벼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 거리만큼 멀지만은, 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모두 하나다. 고양이와 개도 하나라는 거죠. 긴 연필, 짧은 연필도 하나라는 거죠. 유교식 가치관에 따르면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우월적인 지위에 놓고 세상을 경계짓고 구분합니다. 논어를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학이시섭지 불력열화죠. 그래서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자가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배우라는 거죠. 배울 학자가 제일 먼저 학이시섭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불력열화와 또한 기쁘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배우라 그랬는데, 이런 유교적 가치관과 장자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우월적인 지위에 놓고 세상을 경계짓고 구분짓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유교적 가치관은, 장자는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장자 도척편이라고 하는 33편 우화 중에 도척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공자가 장자 책을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공이 장자로 나오는 우화보다는 공자가 이러이러하니, 공자의 제자들이 이러이러하니 하는 공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그거는 공자를 갖다가 등장시켜서 공자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한 기성 질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여기 도척편에도 우화에도 공자가 어느 날 이게 도둑의 우두머리인데요. 도척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가 도둑질 하지 말고 세상 바르게 살아라. 훈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오히려 도척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는 오나라의 위선자 공구가 아니냐. 입으로는 고상한 말을 하지만 실상을 보면 헛된 말과 거짓 행동으로 천하의 임금을 미혹시켜서 부귀를 추구하는 천하의 도둑이 아니다. 네가 더 큰 도둑이 아니냐, 공자 보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 이게 도둑의 말을 빌렸지만 실제로 장자가 공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장자 제유편에 보면요, 절성기지 천하대치라는 문장이,
성자는 성인이라고 할 때 성자죠.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천하가 크게 다스려진다. 이런 뜻. 노자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절성기지 천하대치라고 하는 구절이 노자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만큼 노자와 장자는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 소요유 편에 보면요. 지인 무기 신인 무공 성인 무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 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식 가치관을 비판하기 위한 장자식의 그런 표현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